이제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2018년 12월 4일에 리츠모아로 이사를 들어와서 19년 1월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만 7년 찍고 8년 차에 지금 1월 말에 와 있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 50번을 했고 이번 51번째라는 거는 7로 나누면 이제 한 회에 거의 7점 몇 회 정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달에 한 번꼴로 했었습니다. 50번 정도를 하면은 내곡이 많이 붙어요. 근데 이제 뭐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지금 범박동에 이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정시 육논술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명회는 역곡 CGV 설명회가 12월 20일이라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다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술 플러스 정시 학원이 논술 실적을 못 내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타격이 큰 거고, 이제 머리 숙여서 사제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번 단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훌륭한 슈퍼 강사를 모셔왔어요. 저번에 아크방에 약속드렸듯이 내가 내 실력으로 연세대를 논술로 뽑고 또 나의 제자들 중에 연세대에 논술로 합격시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분으로 모셔보겠다고 했고 이제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을 잘 가려면 사실은 교과 학종도 있지만 정시랑 논술의 자석이 너무 많아요. 합쳐서 한 60%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40% 미만의 교과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도 못하는 우리 아이가 무슨 정시냐, 내신도 못하는 우리 아이가 무슨 논술이냐, 이게 이제 통념인데 그건 잘못된 사고이고, 사실은 영어 한 과목에 사탐 한 과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개면 국어랑 수학이 9등급이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탐 30분, 그 다음에 논술 90분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인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는 2명의 학생을 시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에 직한쌤께서 지금 또 지방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모셔서 생윤, 사문, 통사 이 얼마큼 중요한 과목이 왜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 안 듣고 늦게 7월, 9월에 자기 고지 그때 꺾고 저 이제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12월, 1월에 이렇게 두 차례 CGV 또 매우 박스를 대관해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박수로 직관쌤 모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코리안 파이널 사회평 가르치고 있는 정직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르거든요. 제 이름이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얼마 전에 데이스크에서 여기 지금 지호가 있는데 지호가 갑자기 뒤에서 쌤 안아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많이 놀랬어요. 놀래고 상당히 좀 따뜻했거든요. 약간 좀 감동이 있었고 이 코리안 파이널 올 때는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들과는 좀 다른 그런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좀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남다른 마음으로 학생들을 좀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통합사회라는 과목, 지금 이제 중학생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 관련 있는 통합사회 과목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2017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게 되면서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됐고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라는 교과목 안에서 배우는 단어를 보면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지리, 뭐 정치, 경제, 법, 역사 등 되게 이제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아무리 1등급 받고 좋은 점수가 되더라도 통합 사회에서 좀 삐끗해 버리면은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좀 등급 받기가 어렵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이 통합 사회는 뭐 어떻게 수능을 내겠다 이제 발표를 한 문항들이 있는데 좀 몇 문항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세계지리 관련한 이런 내용 그리고 네. 또 이렇게 1번과 2번을 보면은 사회문화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 안에서 하나의 어떤 주제나 단원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주제나 단원들을 동시에 과목명이 통합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좀 묻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세계사. 네. 또 이 문항 같은 게 보시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들, 뭐 사회 불평등 현상 관련해서 이건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보기에 보면은 역시나 뭐 사회문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문화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3번에 있는 뭐 개인의 자유나 권리, 있고 4번에 뭐 분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나 철학 파트에서 다루는 문항들이 또 이렇게 함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5번 같은 게 보면 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한국지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만 파편적으로 하면은 이런 문항들을 좀 맞추기가 많이 어렵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경우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많이 좀 제시되기 때문에 뭐 그래프라든지 뭐 신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저학년 때부터 좀 많이 접하고 이제 풀어보는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항이 이제 25문항 이렇게 50점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점, 2점, 2.5점.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2.5점짜리로 출제되는데 그런 문항 같은 경우는 한 단원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항들을 좀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탐구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것은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2학년 때나 이제 대부분은 사실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을 이제 학교 내신 겸 공부하고 그 해 이제 수능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아주 엉터리가 됐거든요.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 통합사회를 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2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고3 때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맨 처음 학습을 할 때 무엇보다 처음 공부할 때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정리를 할 때 정말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수업이 없고 이제 매달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출제하게 되고 그걸 애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정리를 잘 해놔야 1학년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3학년 때 또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교육을 전공을 했고 교사를 또 4년간 또 했었고요. 학교 내신 출제 경험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최대한 양질의 문제를 또 출제를 하고 있고 그 어떤 곳보다 이 통합사회를 잘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교재를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빈칸을 또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교재에 넣어놨고 이제 일주일에 수업이 지금 1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2시간 30분 통합사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학원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주 보게 되고 이제 복습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통합사회나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공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주간지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과제 형태로 풀어볼 수 있게 하고 이제 과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고3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사회탐구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지난달에도 사실
고3들 그 사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 안 드렸던 제가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코리안파인에서 사회탐구 수업을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탐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탐론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과탐에서 이제 사탐을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부량이나 난이도 자체에서 이제 사회탐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이제 과탐에서 온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문과 기존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과탐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겨울 특강 이제 제가 제 단과 수강생 수만 이런 게 처음인데 이번에 한 35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단과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지막 이 선택 과목으로 보는 그 해에 이제 학생들이 사실 많이 또 긴장을 하게 되고 보통 애들이 이제 인강을 많이 듣는데 이제 겨울방학 시즌 때부터 이제 현장에 나와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장점이 전국에 많은 학원들 다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학생들별로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학생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적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생윤과 사회문화를 학생들이 많이 스텝을 하는데 이제 이 과목의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뭐 낙태라든지 뭐 사형제 찬반 논쟁이라든지 환경 문제, 자연 문제라든지 좀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선택자 수가 일단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경제라든지 뭐 세계사 이런 과목들은 선택자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도 많고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시중에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고자 한다면은 공부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들진 않지만 막상 보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면은 모두, 일부, 단, 절대적으로, 경우에 따라 이렇게 조금 미묘한 표현 때문에 정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좀 생윤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생윤을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이게 암기 과목이다. 사탐을 단순히 좀 암기 과목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생윤은 암기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한 20%? 네. 그리고 이해 과목이 한 80% 정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런 표현에도 쉽게 좀 낚일 수가 있고 점수가 공부한 만큼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사회문화 말씀드릴게요. 사회문화 선택자 수가 작년에 이제 생활과 윤리를 누르고 1위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재작년에 사회문화 12만 명 받고 3년 전에 12만 명, 재작년에 18만 명, 그리고 작년에 25만 명. 그래서 올해는 거의 30만 명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이 정말 적어요. 개념이 정말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성비죠. 국어, 수학, 영어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은 조금 효율적이다. 고효율을 좀 보장할 수 있다. 개념 난이도 자체도 생윤과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화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도표를 많이 어려워하긴 하지만 도표도 사실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많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쉽게 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가 이제 제가 고3 때 수능 볼 때도 있었던 과목이에요. 역사 되게 오래된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딱 정형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정확하게 실전에서도 풀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릴게요. 이제 제 올해 수업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수요일에 생윤과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재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이거는 이제 1.0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이라고 해서 이제 3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단순하게 이제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좀 변형한 그런 문항들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쯤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개념 암기량은 좀 적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까다로운 보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기나 선지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출 같은 거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개별 문장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래 보면 빈 여백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문항들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좀 실수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OX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주요 고난도 주제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4.0에서 레벨업해서 고난도 주제만 이제 2학기 때는 학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파이널, 이렇게 모의고사 5단계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인강으로 학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인강 너무 좋죠. 자기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인강 완강률을 제가 이제 제 친한 강사분들 중에서도 스타 강사분들도 많고 인강 선생님들 많으신데 물어보면은 인강 완강률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강을 하는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네, 그래서 책은 또 요즘 보면은 거의 1년치를 거의 한꺼번에 거의 막 몇십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또 사고 있죠. 그래서 책을 받을 때는 뿌듯하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갈수록 이제 처음에 의지대로 안 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 매년 그렇거든요.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때 그때 이제 사탐 수강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인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강학습법도 너무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이후에 많이 이렇게 현강으로 오게 된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애초에 같이 일주일에 딱 한 번 학습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시간과 노력을 더 줄일 수 있고 그게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주간제인데, 이거는 아까 통합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윤과 사회문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학습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학생들이 과제 겸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간지를 이렇게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새로 오신 논술 선생님인데, 그 논술과 사탐을 함께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사탐을 열심히 하는 게 사탐뿐만 아니라 논술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논술도 열심히 하는 것이 사탐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논술에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지문들의 대부분이 생활관리랑 사회문화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의 대표적으로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 논술에서 주요 단골 소재고, 생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어디 학교 기출문제를 보니까 칸트의 의문론 같은 경우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은 잘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고3 때 논술 같은 거 쓴 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이론과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탐 시간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열심히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논술 공부도 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합류하시게 될 영어과 국현쌤 앞으로 모셔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리아파인의 영어과에 들어오게 된 성국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후에 더 귀중한 시간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딱 됐는데요. 저도 이제 내신이나 수능이나 여러 가지 영어 관련해서는 다 가르쳐 보면서 확실히 영어의 절대적인 실력을 늘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파인에서는 내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신다는 점이 뭔가 납득이 되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그 길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제 메인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호영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령파의 이호영 강사입니다. 우선 그 설명의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 논술, 그 다음에 비문학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인은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성격상과 양력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제가 성격상은 막 이렇게 화려한 자기 PR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소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했고, 제가 좀 학점이 높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졸업을 했고, GPA 점수가 100점 만점에 99.4니까 거의 뭐 화탁급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있어서도 좀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경력은 뭐 주로 대치, 서초, 분당 등 주요 학군지에 논술 전임으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를 직접, 지금은 아저씨지만 10년 전에 조금 뽀송뽀송했을 시절에 이제 직접 시험장 가서 논술 붙었고, 그 이후로 이제 경력이 시작돼서 저도 논술 과외를 처음 시작했고, 여기저기 출강 다니면서 강사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논술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왼쪽과 오른쪽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논술의 본질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수업 시간에도 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기돌돌이라고 하거든요. 유치하긴 한데 기초는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에 대해 좀 이제 흔히들 갖고 계신 오해가, 논술이 뭐 이런 운을 좀 많이 타지 않냐, 그거는 글솜씨가 화려한 사람들이 붙는 거 아니냐, 어떤 창의력의 표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하나 답을 해드리자면은, 논술에 나오는 주제가 이 위에 보시면 인간 대 자연, 그리고 개인 대 사회, 합리성과 비합리성, 근대성과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 나올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정부랑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대학이 논술을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게 낸 거 맞아? 이 의문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출제 범위를 넘어서 너무 고난이도로 내버리면 결국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공교육 부실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교수님 이거 이번에 출제하셨던데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게 된 거 맞나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학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뭘까요? 고등학교 범위에서 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범위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교과서에서 냈는데요. 아까 이제 정직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논술에 나오는 주제는 80% 정도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대학 입장에서 명분이 서거든요. 우리 이거 고등학생이 풀 수 있게 냈다. 교과서만 읽어봤어도 이 정도 주제는 대비가 되었다. 라는 명목상의 명분 정도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주제들이 저렇게 문자로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인간 대 자연의 쟁점이 뭘까요? 인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자연을 원시리 뭐 불지르고 밀어버려도 되냐? 아니면은 자연 뭐 그런 짤방 같은 거 유명하지 않나요? 터널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데 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사 이제 장비 가지고 가고 옆에 있는 너구리가 뭔가 좀 불쌍하게 저희는 어디서 사나요? 좀 이런 짤 같은 거 있어요. 그 주제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를 예를 들어보면은 인간은 구조 속에 갇힌 존재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역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내가 미리 암기만 되어 있다면 논술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뭔가 되게 생소한 그런 제재를 만나서 당황하거나 어떤 뭐 패닉에 빠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암기 과목입니다. 이후에 독서 이제 설명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의 운과 주제에 대한 운이죠. 내가 잘 아는 게 나올 것인가, 모르는 게 나올 것인가. 그 운과 독서 과목에서의 운을 생각해 본다면, 논술에 대한 이 운의 변동성, 난이도나 편차, 제재에 대한 준비 정도가
오히려 준비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세 글자만 알고 가셔도 어느 정도 제가 전달드리는 바의 50%는 전달이 됐다고 보는데 기출은 항상 돌고 돕니다. 서울권 포함해서 약 30개의 학교들이 입문 논술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 학교들이 내는 제시문을 저는 이제 뭐 강사니까 쭉 넘겨서 보면은 결국 매해 나올 만한 게 나오고 이례적이거나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제재의 대비 수준을 벗어나는 지문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면 이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실제 기출 제시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등 주요한 과목을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기출 제시문에도 그냥 출처를 줍니다. 우리 여기서 됐다고. 왜? 정부 눈치 보니까요. 그래서 논술을 위해 그러면은 저 뭔가 사입한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냐, 교과서를 봐야 되냐,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EBS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를 봤을 때 실제 논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한 30% 내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회 문화, 물론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지만 문과생으로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지금 주관식 답안을 쓰러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어휘, 배경지식, 학술적 개념, 맥락, 이 논제가 왜 나왔는지 등등 어휘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수업에서 과투자 없이 최대의 효율성으로 제가 논술 직접 기출이 나올 때마다 부분을 짚어드리는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낭비나 시행착오 없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련 배경지식,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가 제본 자료를 쓰기는 하는데 이런 제본 자료 외에도 제시문을 직접 보면은 그 제시문에 각각 등장하는 주요한 제시문, 뭐 제재들이 있습니다. 소재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도표 자료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인데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곤 하나 오히려 도표가 더 직관적이고 쟁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는 뭐 이제 과목은 따로 있죠. 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뭐 양적 조사 방법론 등등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논술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만 최대한 빠르게 배우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암기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시험장에 앉아서 1000자에서 2000자짜리 평가받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결국 드는 거 없으면 글이 안 나가거든요. 이거는 뭐 제 실제 수험생으로서의 경험으로서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해오면서도 결국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0.1%라도 도움이 되는 거는 단어 하나, 개념 하나, 지식 하나 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 작성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중간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내가 뭔가 바꾸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그럼 실제 답안지에는 텍스트 공간이 지금 다 차 있잖아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논술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면은 문제지를 주고 A4 용지 정도 사이즈의 연습장을 보통 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이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쟁점을 잡았는가, 어떤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글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머릿속에서 블럭 조립하듯이 글에 대한 사전적인 조립, 건설 계획을 용지, A4 용지에 쓰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개요가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한 번의 글을 내가 어떻게 조립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고 저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가 내용이 거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제 연대 논술 시험장을 보러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시험 이제 문제지를 파본 검사, 인쇄 잘못된 거 있는지 확인하라고 넘기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때 저는 붙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왜냐면 배운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목표도 수험생들을, 내가 가르치는 수험생 학생들이 시험장 전날 내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주자. 그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익한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반응 보니까 뭐만 하는지 지금 좀 알고 있는 눈치 같아요. 지식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된다는 부분이고 이제 과투자 없이 최고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두꺼운 뭐 교과서나 뭐 복잡한 암기집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논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개요 작성이나 답안 작성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요에는 양쪽의 차이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급해서 내가 답안을 다 쓰고 났는데 이 정도는 바꾸고 싶다,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20분, 30분 남았어요. 근데 글자 수가 2,000자입니다. 답안을 내야 되는 게. 못 바꿉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글을 어떻게 조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대략적인 건설 계획이 필요하고 그게 개요라는 연습지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완성 답안을 작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개요에 있는 내용을 완성 답안으로 전부 옮깁니다. 이때 개요에 없는 내용이 새로 완성 답안에 들어가거나 개요에 있는 내용이 완성 답안으로 출력되지 않거나 양 경우 모두를 참고해야 되고 특히 뭐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수롱이 안 맞는 문장이 있다든지 비문이 있다든지 서술어의 자리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약간 표현을 다듬을 부분들을 담고 쟁점을 누락한 게 있는지 독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독해에 필요한 지식이 모자라서 글의 핀트, 쟁점이 나가게 됐는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이야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 어떤 지식이 필요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모르고 있던 지식이 무엇이고 독해에 왜 실패했는지 구조 파악에 왜 실패했는지를 완성 답안을 통해 점검을 할 수 있고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요나 완성 답안만 봐도 뭐 시험 직전이면요 붙을지 안 붙을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 정도로 첨삭 과정이 중요하고 학생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은 경희대학교인데 이제 논술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제 경희대 문제고요. 제가 2020학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 일반고였고 내신이 8등급이에요. 그리고 수능을 진짜 보고 왔는데 그냥 수학이 8등급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남자인 친구였고 내신 8등급, 수능 수학 8등급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군대는 갈 수 있습니다. 군대. 사실 그 외 선택지가 없죠. 하지만 그 친구는 경희대는 붙었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2020학년도 입시였고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이제 참 그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완벽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대학교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을 2합 5를 요구해요. 2합 5. 2합 5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험생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하면은 2합 5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뭐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사회탐구 과목도 이제 충분히 1등급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희대 2합 5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논술로 결정타를 찍어서 이제 경희대에 간 케이스예요. 제가 직접 뭐 캠퍼스 투어도 하고 뭐 동기부여를 많이 줬는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2합 5라는 거는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과목으로만 맞추고 싶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 수학을 완전히 접어버렸으니까요. 접었으니까 8등급이 나온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최고의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능 실력, 정시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고3 지금 이제 고3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게 여력상 불가능한 경우도 왕왕 있고 합격 가능성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으면은 2합 5 정도만 맞춰봐라. 대신 논술 잘 써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대가 4합 8입니다. 4합 8.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가 연대가 4합 6이었어요. 연대 4합 6. 수능 다음 날에 유효 경쟁자의 90%가 없어져 있습니다. 왜 없어져 있을까요? 최저 못 맞췄으니까. 경희대 2합 5면은 그럼 2합 5 정도면은 수능 다음 날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것도 한 80% 날아갑니다. 7, 80%. 그리고 수능 다음 날에 70, 80%가 날아갔는데 이제 저도 대치에서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대치동에 이제 파이널 강의 때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제가 수능 최저를 맞췄고 논술도 써놨는데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논술 본고사까지 뭐 2주, 3주 남습니다. 와가지고 결제하면서 2주, 3주 만에 붙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 친구들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최저 맞춘 인원 중에. 그런 친구들 답안은 사실 안 봐도 뻔한 게 뭐 붙을 턱이 없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답안을 쓰기 위해 필요한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완성 답안을 써본 양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 함정이라 그러죠. 숫자나 표면적인 경쟁률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이면에 있는 실질 경쟁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뭐 어떻게 풀어볼 거냐. 여기를 봐주시면은 논제 1번이 다의 시각에서 가와나 입장에 대해 평가를 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다 입장에서 가나 평가라고 했는데 보통 한국인은 가나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가를 먼저 읽습니다. 근데
다랑 가랑 완전히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다가 평가를 하는 쪽이고 가랑 나는 평가를 받는 쪽입니다. 그러면은 다의 시각에서 다의 지금 평가, 쟁점, 평가 기준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다가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싫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다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읽는 순서에 따라서도 가나 뭐를 먼저 읽어버리면 평가 기준에 오염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를 최대한 빠르게 다를 객관적인 시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먼저 읽어주면은 뭐 이렇게 뭐 옛날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지난번에 학교의 시를 읽어보았는데 좀 넘어가서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에 있는 300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한테 저런 문장은 없는 문장입니다. 현대인이 시경이나 두보 뭐 읽을 일이 얼마나 있고 뭐 읽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죠. 이것보다는 직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지 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결국 그 쟁점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맨 밑에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뭐 좋아하는지 사실, 그리고 이 정도면 저는 사실 경희대 굉장히 자비로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알려주거든요. 플러스가 뭐냐면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 그리고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 현실 참여, 현실을 바꾸고 싶어하는 시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시들, 이렇게 쓰면 잘 쓴 시고, 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에 그렇지 않고 음풍농월하면서 음풍농월, 여기 학생 중에 급식 먹으러 가면서 내가 저번 주에 너의 중간고사 기간을 보니 너가 참 음풍농월을 하더구나 이랬던 사람 있나요? 이것도 그냥 없는 말이에요. 음풍농월도. 우리가 더 읽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술 먹는 이야기는 읊조리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사람, 이거는 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명확해지죠. 좋아하는 거는 나라 걱정하거나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시는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그리고 넘어가면 봐주시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뭔가 상황이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면은 재심은 다 아까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네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든가 인류를 구한다, 뭐 듣기만 해도 나빠 보일 수가 없죠. 무려 인류를 구하겠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프림 빌리지를 위해서도 아닌, 뭐 문맥상 얘네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난 맞거든요. 다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심지어 다는 내가 생각하는 시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나라 걱정하는 거, 현실 바꾸는 거,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는 거인데, 이 친구들 밑에 봐주시면은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어떤 해결책도 아니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봐주시면은 그런데 아름답다, 그리고 밑에 아무 기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를 읽지 않아도 저거 텍스트만 봐도 아무 기능이 없는데 왜 아름답지? 다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른쪽 봐주시면은 불필요한 돌연변이, 그래도 아름답다, 마지막에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 기능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 정도 쟁점만 파악해도 답안 작성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나를 봐주시면은 이제 나도 평가를 해볼 건데 이렇게 문학이 나옵니다. 문학은 왜 나올까요? 논술 시험인데. 낼 게 없어서 냅니다. 낼 게 없어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학에서라도 끌고 내고 싶어서 문학이나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냅니다. 그 정도로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다는 나를 좋아합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여서 살아가고 연대하고 사회 바꾸자고 하고 있죠. 다가 정확히 좋아하는 바죠. 민중에 대해 아픈 마음을 보내고 사회를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 이 기본적인 쟁점 파악 능력이 중요하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교수님들이 이 제시문들을 먼저 골라놓고 제시문을 먼저 고르고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내가 이거 내야지 생각하고 제시문을 고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답정너예요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서 쟁점이 뭐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의 쟁점은 예술의 가치 중립성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초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많은 기출문제로 증명이 돼 있어요. 돌고 돌아서 나온다는 게. 그럼 수험생 두 부류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논술에 대한 흔한 오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그냥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써보기나 할까?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머릿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 내가 들어가서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쓰는 친구들은 준비를 내가 좀 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뭔 주제 나왔지? 내가 이 주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여기 있는 단어, 개념, 뜻은 뭐지? 관련 학술적 맥락은 뭐가 있지? 쟁점은 뭐가 있지를 전부 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정직하게 노력해서 머리에 때려 넣은 학생이 있으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유리한 게 자연의 섭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전체 텍스트를 만약에 이걸 워드라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F 눌러서 여기에 예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텍스트가 있나? 없어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지만 맨 답안 처음에 다음 제시문들은 예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를 밝히고 교수님이 숨겨두었지만 마음에 담고 있었던, 출제자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예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주제, 쟁점을 명시하는 순간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가면은 6월 물론 모의고사는 계속 있지만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한 10시까지 근무하고 나오면은 학원이 10시에 문을 닫죠. 그러면은 무슨 그 라그나로크 본 사람들 있나요? 그 오딘 나오는 거. 그 발할라 보면은 무슨 뭐 전사 800명씩 쏟아져 나오죠. 대치동에 그런 수험생들이 10시 되면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아까 이제 정직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게 여러 학군제에서는 이미들 많이 진짜 뭐 혼신의 힘으로 공부들을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이 재수생, 반수생이 섞인 그 인원들이 6월 달에 들어오면 한번 등급 변동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방어전을 잘 해서 고대 4합 8, 성균관대 3, 5에서 3합 5에서 6, 외대 2합 4, 경희대 2합 5 정도의 등급 방어를 하고 지원 가능 레인지는 논술 실력보다도 수능 최저가 받쳐줘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로 결정타를 찍고 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타를 어떻게 넣을 거냐?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어떤 쟁점이 나와 있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를 숙지하는 게 가장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한 논제 하나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가끔 이제 뭐 누구나 이제 좀 한 번쯤은 쓰려고 하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기출 문제예요. 연대도 영어 제시문 나옵니다. 영어로 쓰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영어를 제시문을 내버려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논술 들을 때 뭐 영어 선생님에게 이걸 좀 부탁을 하거나 하는데 저는 제가 수능 봤을 때는 영어 수학이 둘 다 만점이었고 뭐 다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같은 맥락과 쟁점 기준을 갖고 있는 강사한테 영어 제시문까지 독해를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안심이 되고 뭐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좀 글자가 작은데 이게 수리논술입니다. 근데 수리논술이 한양대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학 문제 내버립니다. 완전히 자연계 수학인 경우도 있고요. 또 기하와 벡터, 미적분, 확률 통계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화여대 인문계열 2 미디어 학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화여대 인문계열 2는 미디어나 정치, 외교 학과도 상경계가 아니어도 경제학 그 논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학교마다 특수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완전 수학이면 그냥 수학 문제 푸듯이 풀면 되는데 문제는 경영, 경제, 상경계다. 상경계가 아니어도 이 통합 논술을 풀어야 된다. 뭐 건대 통합계열이라든가 뭐 숭실대 같은 경우 경제학 연습 문제에서 긁어서 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제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학과 1학년, 2학년들이 쓰는 연습 문제에서 긁어서 내거든요. 그게 대학생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실 경제 선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그래서 제 체감으로도 이제 뭐 대치에서 저도 파이널에 이제 건대 통합이랑 한양대, 중앙대 등등 상경계열을 수리 논술을 했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가지고 저 이거 수리 나오는지 몰랐는데요. 저 이거 상경 나오는 건가요? 시험장 가서 이제 전문 용어로 그 벽돌 도네이터 되고 나오는 거죠. 원서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끝나면은 학교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벽돌 한 장 주고 온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 상담을 좀 처음부터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경제학과 학점이 높은 이유가 이걸 위해서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연습 문제에서 긁어서 내기 때문에 상경계 수리 논술은 그냥 완벽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상경계 지원 희망이 있으면 하는 얘기고 내가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럼 피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수학 문제 답만 맞춰도 절반 이상 맞추고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경계가 좀 내가 수학에 자신 있다 싶으면은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과 수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앞에 있는 이제 제시문은 실제 논술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쟁점 찾기 게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예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텍스트는 없지만 결국 그 쟁점을 마음에 두고 낸 것이고 이 쟁점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제시문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걸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났는데 예술의 가치 중립성을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앞쪽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내가 논술 쓰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공부를 했어야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뭐 당연히 시험장에서 알 수도 없겠지만 여기 어디를 둘러봐도 제시문에서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예술의 가치 중립성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1도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는 뭔가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란 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뭐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아예 보면은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논술은 어떤 그러니까 왼쪽을 봐주시면은 뭐 특별함을 뽐내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글을 되게 잘 쓰고 창의적인 표현도 잘할 수 있고 소설 같은 것도 한번 써봐서 어디 뭐 100일장대에 나가본 적이 있고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대로 100일장 마저 쓸어 가시면 됩니다라고. 화려한 글의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답안에 철저하게 극사실주의적 정답이 숨어져 있는 게임이고 주관식을 답안지로 쓴다 차이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내가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노력을 소홀히 한 그 게으름을 어떤 화려한 문체나 창의적인 표현으로 덮으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00일장 대회 제가 저는 그러니까 작가분들 되게 존경스러운데 논술이랑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경지식 머리에 이미 쌓아두고 독해한 다음에 핵심 개념을 개요에 담고 완성 답안을 기계적으로, 이 기계적이라는 말이 참 효율적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주입식 교육하면은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막 무슨 뭐 서구에는 주입식 교육을 안 한다더라, 뭐 토론식 발표식 수업을 한다더라 등등 있는데 저는 다른 과목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논술만큼 주입이 필요한 과목이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화려한 이론들, 뭐 글은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유형은 뭐가 나옵니다. 내용과 형식, 중요도를 비교하면은 내가 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형식이 중요할까요? 바뀌지 않는 구조와 틀, 유형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코리아파이 대표님께서 이제 교육 철학이 저랑 좀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치동 흔히 이제 논술 들으러 가면은 유형별로 특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뭐 경희대는 이렇게 비교 유형 나오니까 비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구조 이렇게 짜줘요. 구조를 짜면 뭐하나요?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그 내용 조금만 바꿔도 못 써요. 글이 백지로 나가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논술은 되게 정직하게 공부할수록 실력이 그냥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고대 가면은 사발식이라는 걸 합니다. 가면은 이제 처음 신입생들 데려다 놓고 요즘은 지금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때 기점으로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대형 이제 밥그릇이 있어요. 그 큰 그릇 거기다가 막걸리 이게 왕창 부어놓고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릇은 똑같아요. 연대 가면 뭐 부어주나요? 연대는 맥주 부어줍니다. 그릇에 맥주를 붓든 막걸리를 붓든 뭐 양주를 붓든 뭐를 붓든 간에 그릇의 내용은 그릇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게 유형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아까 말씀드린 주제들 인간 대 자연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 중에, 그리고 심지어 안타까운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수험생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논술 시험장에 들어갈 거다 내 발로. 근데 실존주의랑 구조주의 머릿속에 뭔 말인지 모른다. 자연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범위 모른다. 쾌고 감수능력 이런 키워드 모른다. 그거대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잔인하게 그렇게 떨어져들 주기 때문에 할 만한 게임이 됩니다. 대체로 되게 많이 해내고 시행착오 진짜 많이 해요. 이거를 정직하게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암기 과목인데. 논술은 제 요지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암기 과목이다. 외우면 오른다. 다만 기계적으로 써야 된다. 기계는 목적이란 게 내가 정하면 목적이 생기는 거죠. 합격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기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시험장에 앉아있든 어떤 기회에서 어떤 시험지를 던져주든 간에 개요 따고 독해하고 개념식 전부 다 점검해서 합격 유의미한 답안을 기계적으로 출력해내는 게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전달을 해요. 한 번 푼 논제는 자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했었고 처음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뭐 끄덕거리는 친구들 많네요. 저번 시간에 이거 이미 봤던 지문이죠. 예술의 가치 중립성, 예술의 가치 중립성,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이걸 내가 한번 풀었고 답안을 썼고 첨삭을 받았다. 다음에 그 주제 나오면 자기 겁니다. 문제는 주제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비는 곳이 없게 채워야 되는데 한 주 한 주가 진짜 소중해요. 한 주 한 주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왜 논술에 과투자, 과투자라고 할 건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논술만 써야지 이러면은 최저에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써놓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대형 강의를 많이 하고 하지만 여기에 학기 초에 뭐 12월달, 1월달 뭐 빠르면은 뭐 10월달부터도 시작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수능 딸깍 다음 날에 없어요. 왜 하는가요? 전사한 거죠, 전사한 거. 전사. 그러면 돈은 다 냈네, 원서는 써놨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논술 시간도 벌어야 되고 수능 최저도 벌어야 되는데 논술 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 한 주가 소중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 한 주에서 내가 어떤 논제를 배울 거냐. 왜냐면 논제를 중복해서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먼저 들어온 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물론 이제 뭐 보충 강의를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현강에서 최대한 시간 투자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 주 한 주가 소중한 거고 1년이 54주쯤 되잖아요. 54주 하면은 웬만한 주제 한 두세 바퀴는 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세미파이널이나 파이널, 뭐 학교별 맞춤 수업이나 유형 분석, 상경계 수비 논술, 영어 제시문 등등의 할애되는 시간도 고려해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한 주 한 주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직관 선생님 가셨는데 이제 워낙 뭐 훌륭하신 강사님이고 이제 전국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십니다.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라고. 이거 논술 지금 어디 하고 있을까요? 대치는 이미 다 찼어요. 마감됐고 대기자 걸려있고 서초 분당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처음에 강조해 주셨다시피 논술 플러스 정시 포션이 굉장히 커요.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거의 6발 놓고 쏘잖아요. 공교롭게도 얘는 6발이네요, 논술이. 합격 가능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저를 맞추는 인원이 약 20에서 25%. 그 중에서 맞춘 인원들 중에 답안 준비 안 된 사람들, 수험생들, 게으르게 준비했던 사람들, 요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절반 날라가 주고요. 실제 유효 경쟁률을 2대1에서 3대1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채점할 때 이제 교수님 지무실 가시면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논술 답안지가 하나하나 볼 때 전부 다 교수님들 식탁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언제 다 보고 있겠어요. 좀 이렇게 조교가 거르기도 하고 분량 못 쓴 거 던져버리기도 하고 아예 쟁점 틀린 거는 그냥 채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 위로 써라 뭐 이제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쓴 답안지가 곱게 갈려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대치키드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치동에 있는 아이를 이제 대치키드라고 하죠. 대치키드 하나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교수님들 이게 좀 되게 떠먹여 준다는 식으로 답안을 되게 친절하게 써야겠네요.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친절 떠먹여 주는 수준이 아니고 교수님 평가자는 이게 턱관절이 없는 사람이다. 갈아서 분자 단위로 친절하게 써줘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정도 퀄리티 답안이 나올까요? 2대1, 3대1 안쪽으로 들어가는 답안을 쓰려면 결국 필요한 건 단 하나, 정직함. 이 제시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전국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요행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떨어져들 주시는 거고 감사하게 물론 이제 남의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볼 때 평가자가 볼 때 한 2대1에서 3대1 정도면은 이제 책상 위에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더 잘 썼나 정도 보는 거고 이때 합격 확률이 2대1에서 3대1짜리를 내가 연습해서 만들었다. 물론 그 밑으로 들어가면 더 좋죠. 근데 저희가 1월달,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부터 일찍 시작하는데 논술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준비해가지고 나는 학원 열심히 다녔고 논술 썼는데 그냥 하나만 써야지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2대1짜리 6발이면 산술적으로 3개, 3대1짜리 6발이면 산술적으로 2개,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크게 대처가 가능하고 이제 지금은 논술 파트지만 이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독서나 정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즘 뭐 그 젊은 애들 쓰는 말 뭐더라 뭐 누가 이제 알고 보니까 선녀로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절대 방심하면 안 되죠. 이제 제가 해주는 필기량도 전달하는 정보량도 굉장히 많지만 독서가 이제 실질적인 정시 수문장으로 기능을 하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수능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으로 아침에 일어났고 잠도 못 잤겠죠. 다음날 수능날인데 저도 잠 잘 못 잤습니다. 뭐 사람이면 당연히 긴장하는 부분이고 이제 뭐 머리 감고 밥 들어가는 동 마른 거 먹고
8시에 정문에서 엄마한테 큰절하고 맨 처음에 9시에 지문 넘기면 독서 지문 봐야 되는데 우리 문과생이지만 물화생지 원투 다 나오죠. 무슨 뭐 되게 해괴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난이도, 그거에 대처하는 운과 변동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뭐 합격 확률이 얼마나 되냐, 뭐 경쟁률이 얼마나 되냐, 수험생으로서 그 확률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대1짜리 시험이 어디 있나요? 정시는 비교적으로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 중에 그나마 가장 합격 가능성이 뭐가 높냐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동,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그런 측면에서 논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윤노트 쓰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특강은 도대체 뭐냐, 이게 강좌명이 고난도 비문학 특강인데 제가 일부러 고난도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독서 난이도 골라보면 고난도예요. 사실 고난도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따가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지만